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미국 테러 사건 여파로 지난주 이번 주 연이어서 시간을 좀 별필을 못 잡고 있는데 1995년에 프랑스 사람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군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인간은 모여있을 때 각자의 감정 방향이 일치하면 이성과 판단의 방향도 일치해서 하나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개인이 따로 각자가 폐쇄된 공간에서 혹은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각할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있을 때 감정적인 일치가 모이면 이성적인 판단이 군중에 의해서 허물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각자 군중 혹은 어떤 대중의 이름으로 시장에 서 있는지,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언덕 같은 데 올라서서 대중의 방향을 내려다보고 대중의 방향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할 내용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파동론에 관한 얘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파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도가 옳은 이야기다, 혹은 전에 쓸모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방식으로 보는 어떤 파동의 이야기, 혹은 제 방식으로 보는 어떤 각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과연 이러한 이론들을 처음에 주목했던 분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봤나, 그 다음에 전문가의 어떤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던 어떤 파동이라든지 뭐 일목균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특수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전문가의 영역으로 존재할 만큼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소개되었던 책들이 아직까지 특별히 노력하는 분이 없어서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순위 그럴 뿐인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먼저 파동론에 관해서 일단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패턴, 추세, 파동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시간, 가격 가치와 시간 가치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데 주목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주목한 어떤 선각자들이 있나, 그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혼자서 자꾸 떠들어가는 이야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태는 어디에 있었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큰 흐름은 일단 파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각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주목했던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아보고 싶네요.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파동이라는 것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파동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이 기자모리라는 분이 원래 그 파동을 구파동 이론을 일본에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케다라는 분이 삼법형, 사케다의 5법이라 그래서 삼천삼봉 이런 어떤 5법형 어떤 패턴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분은 봉 패턴의 분석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케다라는 분이 얘기한 것은 이 파동론과 바로 관통하는 일맥이 닿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자모리의 어떤 파동은 거의 엘리어트 파동을 거의 완전히 표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데, 실제로 이분과의 어떤 시대적 연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분이 미국의 엘리어트 파동을 창시한 엘리어트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다우 이론을 만들어냈던 다우 이론의 어떤 창안자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파동이라는 것은 주가를 움직이는데 웨이브가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문제는 이 파동의 높낮이나 이 파동의 각도를 알지 못하니까, 파동의 만약에 각을 알지 못하면 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시간이 갈 거고, 이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시간이 짧게 반복할 텐데, 파동이 높이와 낮이라는 데는 이분들이 주목을 했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 다음 파동이 도래할지 하는 데 대해서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눈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하학적 각도의 원리를 쓴 게인이란 분이죠. 이 게인이란 분은 목화, 선물, 금, 은 이러한 어떤 그 파생 거래를 하면서 9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기하학적 각도의 원리라는 책에서 주가의 시간당 가격 가치의 대비를 8개의 각으로 시장을 차트를 분리한 다음에 주가가 현재 이 각도를 따라서 움직이면 강세 국면,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따라서 가면은 각도가 약해졌고 45도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약세 국면에 진입한다 해서 미리 차트에 각을 그어두고 이 각을 따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각도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또한 구마자와 다케사부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구마자와 다케사부라는 분이 또 각도에서 주목을 했던 사람입니다. 끝끝은 차트로 유명한 분이죠. 아마 이분의 책이 한국경제평론이라는 출판사에서 예전에 번역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시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 차트를 이렇게 끝근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끝근선에서 우리가 각도 보정 이론을 저는 이분의 말을 제가 의역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의 끝근선 차트의 각 원리는 이 각이 같게 그려져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각도의 주추세의 각을 보정하려는 각도의 흐름은 꼭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어쩌면은 그 이야기의 모태가 되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끝끝는 차트는 고점이 돌파되었을 때 첫 번째 눌림목이 매수 찬스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 파동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최소한 이 기자몰이 삭개다 그 다음에 엘리어트 다우 그 다음에 이분들은 파동에 그 다음에 시간가치에 주목한 혹은 각도에 주목한 분은 겐과 다케사부로 이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선구자적 위치에 서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우리가 보통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동이라고 말을 하면 다우 같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우 이론에 보면 제일 큰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주 메이저 트렌드라고 얘기하죠. 주 추세라는 것이 시장에는 반드시 존재한다. 즉 하나의 긴 추세가 주식시장에는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 추세를 만들어가는 중간 에너지의 합이 웨이브 즉 파동이다라고 다우 이론은 설명을 합니다. 즉 이러한 어떤 긴 추세, 이 주기 보통 15년에서 30년에 가까운 이 긴 주기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이 주기들을 설명하는 이 메이저 트렌드, 이 상승하는 주 추세를 이루는 그 안에서 이러한 파동을 만들어가는 것, 요게 바로 웨이브, 즉 파동이다라고 다우는 설명을 하고 이 파동 속에서 다시 세분되는 이러한 어떤 소파동들 이런 것을 잔물게이르다 그래서 리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우라는 분은 여기서 보통 우리가 메이저 트렌드, 웨이브, 리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상승과 하락이 크게 교대되는 경제 흐름 속에서 파동이 존재하고 그 파동을 구성하는 잔물결이 다시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엘리어트 기자몰이라는 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일본 사람 기자몰이는 제가 꼭 여기서 표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의 파동이 주식시장에는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실제로 상승한 국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국면이고 중간에 미약한 반동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로는 뭐냐면 파동이 첫 번째 가는 거를 유년기, 두 번째를 소년기, 꺾여서 반동하는 것을 청년기, 다음 추세를 장년기,
제일 마지막 추세를 노년기 이렇게 인간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들어가는 세대를 비유를 해서 9개의 파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자머리는. 이 부분이 보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진 것지만 하락파동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현재 이 그림을 눈여겨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하는 A, B, C 파동을 이야기하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1, 2, 3, 4, 5 파동의 파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분이 말한 경기 수축과 쇠퇴의 사이클로 보면 실제로 경기가 추진기, 그 다음에 반동기, 그 다음에 왕성기, 다시 반동기, 거조기, 쇠퇴기, 반동기, 침체기에 이른다는 경기 수축 확장 이론의 파동과도 또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동을 이야기한 분들은 뭐 많습니다. 경제에서 파동을 얘기한 분들은 뭐 키친 사이클, 뭐 쿠즈네프 사이클, 콘트라테프 사이클, 뭐 이런 우라카미 구니오의 경기 수축 팽창 사이클 할 것 없이 경제학에서 모든 경제 이론은 사이클을 따라가고 이 사이클은 웨이브의 모양을 띈다라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나 정권학자나 다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이것을 시장 분석에 대입해서 주목을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이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이 엘리어트 파동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937년에서 9년 사이에 엘리어트가 책을 냅니다. 어떤 책을 내냐? The Principle of Wave. 파동의 원리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이분이 이 출간하게 된 과정은 뭐냐면 원래 1920년대에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시카고 철도회사의 보선원이었습니다. 보선원. 즉 철도에 침목을 깔고 철도 레일을 기차가 올 때마다 바꿔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무려 자기 나이가 50이 넘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참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죠. 수학을 잘했는데 지금 현재 철도 침목만 하고 이대로 끝나면 자기가 현재 수해관에서 가지고 있던 재질을 그냥 스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늦은 나이에 부기 공부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려 50이 다 된 나이에 부기를 공부해서 철도 보선원에서 그 철도역의 회계사, 즉 요즘으로는 뭐 그날의 어떤 뭐 입출금의 잔고를 마치는 일, 뭐 이런 회계원으로 입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자체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평생 자기가 해오던 일을 갑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원으로 변신했다. 그래서 회계원으로 변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수리, 기하학, 도형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한참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이제 좀 더 깊이 해나가는 과정에 그 당시 미국 시장의 배경이 어땠느냐 하면 1929년까지 주식시장이 대폭발을 한 다음에 1931년까지 다시 폭락 국면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2, 3년간 급등락을 맞이하는 장세로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주변에 뭐 그저 한 100불 들고 1000불 벌었다는 사람, 1000불 들고 10,000불 벌었다는 사람, 10,000불 들고 100,000불 벌었다는 사람이 주변에 횡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갑자기 깡통 쳤다, 뭐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집을 팔았다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야, 이게 주식이 뭔가?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이 젊을 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착안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가 공부를 하면서 지난 미국 시장의 역사, 100년간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주식시장의 과거 역사를 되짚어서 일정한 패턴의 법칙을 찾아낸 다음에 무릎을 칩니다. 시장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자기는 앞으로 주식시장을 앞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월가에 유명한 The Monthly Finance라는 잡지를 운영하는
콜린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콜린스라는 분이 그 당시 미국 월가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잡지 편집장이었고 주식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이분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고 쓰느냐면, 내가 새로운 기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 기법은 세상 어디를 가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기법이다. 이 기법은 과거 주식시장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설명하러 갈 테니까 호텔 숙박비와 체재비를 당신이 부담해 준다면 내가 가겠다. 이랬는데 당연히 이분은 이 엘리어트의 편지를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지금 현재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겠죠. 정권 전문가에게 뭐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에 종사하시는 분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는 비법을 발견했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엘리어트는 다음에 6개월 후에 이분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동안 하락하던 주가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큰 폭의 반등을 할 것이다. 콜린스는 이번에 이 전보도 여전히 구겨서 웨스트박스로 갑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엘리어트가 예정했던 날짜에서 정확히 반나절에 오차서 주식시장이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콜린스가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콜린스의 잡지는 어떻게 실렸냐면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엘리어트가 다시 세 번째 전보를 보냅니다. 이번에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고 기고 위에 다시 대폭락을 맞이할 것이다. 설마 하는데 콜린스가 그 전보를 받아들고 그 날짜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보니까 역시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합니다. 콜린스가 허겁지겁 엘리어트에게 다시 전보를 보냅니다. 당신이 공부한 것을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당신 좀 만납시다. 그러는 사이에 엘리어트가 그 전보를 받고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마지막 전보를 보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길고도 긴 폭등에 들어섰다. 반등세에 들어섰다. 라는 전보를 띄우고 자기가 콜린스에게 출발을 합니다. 그 당시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틀 정도 걸렸죠. 이 전보를 딱 받아들고 콜린스가 전보를 딱 받아들고 펴는 순간에 뉴욕 주식시장이 폭등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상당 기간의 긴 상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콜린스는 거의 기절할 수준이 됐죠. 그래서 엘리어트를 불러서 엘리어트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가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콜린스가 엘리어트를 투자 자문 계약을 맺고 자기하고 같이 주식 투자를 하자 하면서 각 투자 자문사에 몇몇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수익을 나누어 먹자, 쉐어하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엘리어트가 순진한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죠. 그래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무어는 누가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엘리어트가 그 이후로 얼마나 쪽집게처럼 잘 마셨던지 콜린스가 그 당시 시장을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어트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한테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이미 나이가 60이 넘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엘리어트가 자기가 지금 남겨져 있는 이 이론들을 세상에 소개하고 싶다. 책을 쓰려 하니까 콜린스가 반대합니다. 이 이론이 알려지는 순간 이 이론의 생명은 끝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엘리어트 파동은 우리만 알고 아무한테도 알릴 필요가 없다. 근데 엘리어트가 그 말을 무시하고 모 잡지에 몰래 연락해서 11회에 걸쳐서 자신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그 잡지에 싣습니다. The Principle of Wave라는 제목으로. 그러나 누가 이걸 사보겠습니까? 엘리어트라는 이름은 콜린 밑에 감춰져 있었고 아무한테도 알려져 있지 않고 엘리어트라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11회의 연재 끝에 그저 재밌는 이야기, 요즘 같으면 뭐 주역이나 점쟁이 혹은 점성주승사가 나와서 주식시장에 관한 연재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묻혀집니다. 그리고는 엘리어트 역시 슬슬하게 주식시장에서 은퇴를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나이 64세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콜린스가 엘리어트가 은퇴를 할 때 책을 한 권 선물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도형 철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요즘 나온 재미있는 수학책을 한권 선물을 할 테니까 은퇴하시면 집에 소일 삼아 읽어나 보세요 하고 선물한 게 바로 그 유명한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책입니다. 이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책을 엘리어트가 선물을 들고 집에 가서 펼쳐본 순간 엘리어트는 갑자기 완전히 눈을 떠버립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어트는 파동을 알아서 높낮이의 패턴은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 높낮이가 이까지 갈지는 몰랐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파동으로 간다는 건 알았지만 이 파동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몰랐다.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건 알았지만 이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몰랐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줄은 자기도 몰랐다. 모양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엘리어트가 이 피보나치 수열을 접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치고 완전히 세상의 질서를 깨우쳐버립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피보나치 수열을 깨우친 다음 엘리어트는 드디어 필생의 역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멋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분이 쓴 마지막 엘리어트의 두 번째 저서, 이자 최종 저서의 제목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The Natural Law, Secret of Universe,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주식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책 제목을 쓰면 뭐 얼마 벌기, 무슨 대박주 찾기, 급등주 찾기, 뭐 이것만 알면 당신도 부자 될 수 있다. 어떤 아저씨의 얼마 벌기의 어떤 전략, 이런 사례들을 책 제목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 무슨 고수 따라하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책에.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은 주식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의 세계로, 혹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생각들이 부딪히는 시장의 그 자체를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인간의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엄격한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자기는 질서를 발견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어트 회원은 두 번째 책을 발간한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사망합니다. 이 이야기에 첫 번째 썼던 파동의 신비라는 책, 파동의 원칙이라는 책에 담지 못했던 높낮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았는데, 한 가지 아시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엘리어트가 첫 번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와 패턴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에 대한 얘기를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이 쇠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쫓긴 흔적이 책을 보면 아주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굉장히 부실하게 그냥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암호로 적혀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고 난 다음에 이 책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린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무명의 철도 공무원이, 그것도 한때 콜린 스미트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 하지만 콜린 스미트 감추어졌던 사람이 시골에서 철도를 은퇴해서 책의 제목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철학책처럼 보이는 것을 한 권 썼다. 당연히 길을 켜질 리가 없고 그대로 서점의 골동품상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1980년도에, 1986년으로 기억하는데, 프레이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월가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뭐냐? 87년도 주식 대폭락을 예측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당신은 대폭락을 예측했느냐?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폭락을 주장했을 때 다들 웃었습니다. 지금 펀더멘탈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폭락을 딱 예측해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걸 알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바로 짜잔 하고 탁 내놓은 게 뭐냐?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이 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우연히 월가의 서점을 갔을 때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한 다음에
이것을 내 이론으로 만들어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법칙과 이 이론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신봉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연구한 사람은 많았지만 이분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화두로 떠오르고 이분이 쓴 책, 바로 이 프레이트가 쓴 The Principle of Elliott Wave, 이 책이 시장에 알려집니다. 이 책을 앞에 소개했던 책과 잘 달리 보면 앞에 엘리어트가 쓴 책은 The Principle of Wave, 프레이트가 쓴 책은 The Principle of Elliott Wave. 틀린단 말이죠. 이건 뭐냐? 프레이트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한 다음에 자신의 적용 방법,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본 좀 변형된 모습들을 부가해서 만들어내서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 책이 소개됩니다. 이 책이 소개되고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책에서 그냥 하나씩 본다고 하면서 이 책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 엘리어트 파동인 것처럼 국내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어트 파동에 관련된 책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해석서가 무려 무슨 유명한 무슨 철학서 해석처럼 버전이 14가지, 제가 아는 한 14종이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만. 즉 뭐냐, 엘리어트 파동은 어떤 숙제처럼 불가의 화두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그것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다 달라지고 적용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프레이트라는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것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뭐 가공됐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원래 시장에 있었는데 무슨 엘리어트 이론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야기가 있는 풍경은 아주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호, 네덜란드 사람이죠. 이분의 작품 중에서 흔히 알려져 있는 뭐 어떤 해바라기라든지 밤이라든지 뭐 이러한 주제들, 자화상 뭐 이런 그림들을 말고 신발이라는 주제의 그림을 한 점 골랐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고 헤어지고 낡아버린 어떤 고호 자신의 신발, 이것을 아주 두터운 터치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주 유채색의 물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느껴지는 부분은 오히려 세밀하고 정갈한 소묘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신발을 보면서는 세파에 시달리고 어떤 희노애락 속에서 한 인간이 거쳐와야 됐던 어떤 삶의 어떤 여정들, 혹은 빈센트 반 고흐라는 한 불후했던 화가, 이 사람의 한 인생의 역정들이 이 그림 속에, 이 신발 속에 상징되어 남아있고, 마치 빈센트 반 고흐의 어떤 자서전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저 역시도 이 그림을 볼 때면 가끔씩 지쳐있는 제 모습, 혹은 지쳐있는 어떤 주변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가끔씩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 것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첨부하는 음악은 고흐하고 동시대에 이제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아를 지방이라 그러죠. 이 아를 지방에서 활동했던 조르주 비제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진주 조개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진주 조개잡이는 이 비제가 이제 작곡가로도 성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음악이죠. 이 비제의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탈리아비니라는 그 가수가 예전에 그 카루소나 뭐 스키파라는 어떤 아주 훌륭한 당대의 어떤 전설적인 테너를 이은 탈리아비니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이 진주 조개잡이의 한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 역시 사랑, 잃어버린 사랑과 어떤 뭐 놓쳐버린 어떤 무엇들 혹은 이상들, 꿈들에 대해서 회한과 어떤 후회를 담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이 신발과
가장 어울리는 음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본격 기업 정보 프로그램 IR 골드클럽 우리 회사를 말한다가 더욱 풍부한 정보와 다채로운 구성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알려지지 않은 국내 우량 기업들을 발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제공하는 IR 골드클럽 우리 회사를 말한다. 급박하게 변해가는 우리 증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올바른 길잡이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허상인가 신체인가?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은 멀고도 가까운 것. 여기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위해 초단타 매매 고수 6인이 뭉쳤다. 나트맨 하진태, 이루진, 허봉호, 이혜령, 김대일, 정현철 등 쟁쟁한 고수들이 전하는 초단타 매매로 1000% 수익 내기. 초단타 매매 기초부터 다양한 매매 전략까지 투자자들을 확실한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초단타 매매 고수 6인과 함께 1000% 수익률에 도전하십시오. 세계 지식 포럼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지식 포럼은 세계적 석학들과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기업과 국가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첨단 지식 학습의 장입니다.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TV는 올해에도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향연인 세계 지식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JW 메리어트 호텔과 센트럴시티에서 열리는 세계지식 포럼에는 OECD, 글로벌 날리지 파트너십 등 세계기구, 파이낸셜 타임즈, 일본 경제신문, 블룸버그, 포브스 등 세계 유수 언론기관과 베인앤컴퍼니 등 국제적 컨설팅 회사가 함께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폴 크루그만 미 프린스턴대 교수와 수파차이 차기 WTO 의장, 요한 프리츠 국제언론인협회 사무총장, 셰릴 쉐이버즈 전 미 상무부 기술 담당 차관보, 존 도나유 베인앤컴퍼니 사장 등 80여 명의 세계 정치, 경제, 학계 지식 리더들이 연사로 참가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세계 지식 포럼에서 21세기 성공의 지혜를 찾으십시오. 엘리어트 파동은 일단 상승파와 하락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뭐 이거든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모르는 분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는 축이 있고 하락하는 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지루하면 이 부분은 좀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상승파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락하는 주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핵심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하는 첫 번째 상승의 반등파를 1번, 반등 이후에 조정 눌림목이 오는 것을 2번이라 하고,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오는 것을 제3파동, 3번 파동이라고 하고,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는 것을 4번 파동, 마지막 최후의 상승을 5번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는 1, 2, 3, 4, 5 숫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을 우리가 숫자 파동, 뉴머릭 파동, 숫자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떨어지는 주가는 하나, 둘, 셋, 3개의 파동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첫 번째 떨어지는 하락의 시작점을
A, 그 다음에 반등을 B, 그 다음에 마지막 본격적인 하락을 C, 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문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하락 파동을. 레터스 파동,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꼭 문어대가리, 오징어 대가리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누구나 자세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전문가들의 영역,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냐 누구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올라갈 때는 1, 2, 3, 4, 5 고점이 높아집니다. 떨어질 때는 A, B, C 고점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번쩍 떠오르는 무엇이 있습니다. 즉 엘리어트 파동은 번호는 1, 2, 3, 4, 5로 붙어 있지만 실제는 뭐냐? 한 개, 두 개, 세 개의 상승봉우리다.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뭔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사케다의 3존이다. 혹은 3봉이다. 1800년대 엘리어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본에서 살장사를 하면서 살해 수급의 기술적 분석을 했던 사케다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봉우리 이론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경제 원리에서 가격 결정은 항상 세 개의 고점을 만든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더라. 다시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가격 골이 생기면 반전을 하더라는데 이미 주목을 했던 거죠. 다만 이분과 이분의 말의 차이에 용어의 차이에 지나지 않았고 이분과 이 부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분은 패턴에 주목을 했고 이 부분은 비율에 나중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다음 시간에 엘리어트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사케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이죠. 사케다의 5법. 이 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는 게 3병인데 이 3병 이론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파동에서는. 왜냐? 이 흑3병, 적삼병 하는 3병, 3봉, 3존에는 3존, 고를 만드는 3천, 그 다음에 3법이나 기타 다른 이용들은 뭐 패턴의 문제니까 별게 아니겠지만 이 파동에서 이 3병이 차지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파동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파동의 출발을 설명할 때 제가 다음에 나중에 감히 뭐 제 각도 이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3병에서 따온 이론을 가지고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케다가 이야기했던 주식은 항상 세 개의 봉우리를 만들고 시세가 마무리된다. 주식은 항상 세 개의 골짜기를 만들고 마무리가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시켜 놓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과거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차트를 좁혀서 다 봤을 때 앞으로 주식시장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 속에서 법칙을 이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새겨둔 다음에 이렇게 가장 단순하고 쉬운 원리, 세 개의 고점과 세 개의 저점, 물론 이것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태동한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엘리어트 파동은 과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과 어떤 면에서 맥이 닿는가.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엘리어트에게 마지막 주어졌던 이 피보나치의 수라는 책이 엘리어트에게 주었던 변화. 이것이 바로 이 사케다의 3봉이나 다를 바 없던 그저 평범한 하나의 원리를 세계적인 투자 기법으로 만들어내게 된 과정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클리닉은 지금 약 41세 되신 이제 전업 주부신데
전업주부로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가, 재작년에 주식 투자 열풍 속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신 이후에, 마지막에 다행스럽게도 최고 상단에서 주식 투자를 많은 폭으로 투자를 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코스닥이 상당히 고점을 형성하던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고, 이분이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2000년 2월 25일이니까 코스닥 시장의 어떤 하락의 파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죠. 이때 보통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최고가를 형성한 다음에 1차 하락 파동이 마무리되고 마치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2000년 2월 25일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21만 3천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당시 날짜의 차트를 보면 마치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1차 반등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 여기 차트에서 보여지는 날짜를 보면 2월 25일이면 이 지점인데 하락의 일파이 마무리되고 반등 조정파가 시작되는 시점, 이 시점에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88,400원에 매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4월 14일에 88,400원이면 이제 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 지점은 자율 반등 지점에 매수를 해서 매도는 거의 또 1차 하락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5월 30일 날 여기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71,000원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 2월에 17,000원에 매도를 하셨으니까 상당폭의 손실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해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코스닥 투자를 사례를 다 일일이 들 수는 없는데 몇 가지 종목들을 그 일환 양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실제로 이 종목에 있어서 이 지점이 과연 매수의 타당성이 있는 부분인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주식 투자에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죠.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는 특히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9만 8천원의 단기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주가가 흘러내렸을 때는 사실은 어떠한 전문가도 현재 시점에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빠진다는 단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가의 어떤 파동의 어떤 속성으로 보았을 때 현재 지난 지점 최악의 경우에라도 여기 20만 원대를 만약 붕괴했을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어렵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20만 원대를 붕괴하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되돌아 올라올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20만 3천 원에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 3파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하락 3파동의 어떤 시작 국면 속에서 그 속수무책으로 일단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일단 그 4월에 투매 국면에서 일단 한 차례 매도를 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제 한번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하면 그 종목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다음에 그 종목이 어떻게 되는가라는데 미련을 가지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이렇게 형성하는 듯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이 당시에 보면 역헤드 앤 숄더의 반등을 이루고 다시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다고 그럽니다. 사연에는. 그래서 5월 30일 날 7만 1,000원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 5월 30일에 7만 1,000원의 매수는 나름대로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매도 시점이 한 차례 어떤 반등이 여기 있던 맥점을 실패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이중천장을 형성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이미 다시 매도의 구간으로 들어섰는데 이때 다시 보유를 하면서 손실이 깊어졌죠. 그래서 이분은 그 매수를 할 때 최소한 그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 일단 고점을 높이는 국면에 주식 투자를 한다. 혹은 어떤 지난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붕괴되었을 때는 한 단계 하락해야 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주식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일단은 그 당시마다 몰랐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이 두 번째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 말에서 올해 들어서 고르신 종목이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점 대비 많은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주의 어떤 주도주로서 손색이 없지만 그 당시에 작년 말 정도의 현대산업개발을 선택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긴 어떤 하락의 추세에서 주가 반등을 기대하고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지만 이분이 그 건설주의 업황이 원래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업황에 대한 어떤 중장기 투자 측면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7일 날 3,300원에 매수를 했고 결국 그 중간에 한 차례 그 연초에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할 때까지 들고 계시다가 2001년 3월 2일 날 3,500원대에 이렇게 매도를 다시 했으니까 수익이 나진 않았죠.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4,700원에 매수해서 7월 16일 날 다시 매도를 하고 8월 14일 날 5,790원에 매수하신 다음에 현재까지 보유 중이니까 이분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사례를 들게 된 이유는 일단 하락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서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처럼 추세적인 하락 국면에 놓여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할 때는 이것이 최소한 반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보시는 것과처럼 단 한 번도 일단 반전에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구간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타당성이 없이 매수를 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반드시 단기 투자를 결행했어야 되고 중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중기 투자의 성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중기 투자자의 성향은 반드시 굳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만약에 택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올 9월 이후에 8월이나 9월 이후에 선택을 하셨다면 나름대로의 어떤 한목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같이 긴 하락 추세가 인정되고 있고 지금처럼 중기 이동 평균선이 한 번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는 중기 투자의 선택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을 하셨다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1회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총 자금의 약 10분의 1씩 분할해서 하락할 때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주가에 대해서 바닥은 없는 것이니까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셨으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일반인들이 이제 주식 투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 추종형 투자, 추세 비추종형 투자. 즉 흔히 역발상 투자라고 말하죠. 추세 비추종은 보통 추세 추종형 투자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를 뭐로 알 수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최소한 누워있거나 상승의 전환을 시작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최소한 하락각도를 죽인 다음에 중장기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하락이 일단 중장기 하락 국면에 놓여 있는 종목은 일단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추세 추종형 투자자가 하락하는 종목에 매수를 한다든지 추세 비추종형 투자자, 즉 하락하는 종목에 어떤 저점이 미래에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시간적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나중에 가격 가치의 반등을 생각해서 나는 최저점까지 이 종목을 매집하겠다라고 생각으로 매수를 한다면 이 부분은 또 추세 비추종형 투자, 잭 슈워그가 50%의 법칙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했죠. 현재 기준 주가 기준으로 우량주 기준으로 50%의 주가 하락률을 보인다면 중장기 역발상 투자에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사에 문제가 없거나 업황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주가 50% 하락 부분부터 중장기 투자로 하락시 분할 매수를 하되 총 내가 매수 평균 단가에 약 20%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일단은 한 차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상황을 보아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점 대비 약 70% 이상의 하락으로 가는 종목은 중장기 역발상 투자조차도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만약 중장기 역발상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이 이유라면 그러한 종목은 부실주일수록 성향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역발상 투자자들, 즉 떨어지는 종목을 분할 매수해서 이 종목이 나중에 미래에 반전하기를 기대한다면 최소한 고점 대비 50% 정도에서 일단 반전의 기미를 보이거나 200일, 240일 이동평균선이 최소한 각도를 죽여서 반전의 가능성을 높여놓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추세 추종형 투자, 즉
오르는 방향으로 매수해서 목표가에 도달하면 판다. 뭐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00일 이동 평균선이 상향 전환되는 종목을 고르되, 추세 비추종형 투자자와 추세 추종형 투자자의 차이는, 비추종형, 즉 역발상 투자자, 떨어지는 종목을 하다가는 투자자는 시간 개념을 무시해야 됩니다. 즉, 내가 이 역발상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가치의 하락보다는 보유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국식 원어로 용어로 이거저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보유 피로를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가격 가치에 대한 것이 어떠한 흐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간 가치의 폭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피로도를 느끼지 않고 여유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성격. 그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직장에서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러한 투자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혹은 대세 판단, 경제에 관련된 어떤 논리,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써 있는 분들은 오히려 중장기 역발상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발굴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메일 주신 분처럼 가정주부라면 시장에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제로 매일매일 시장을 들여다보고 차트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오르고 내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다른 종목이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행보했을 때 느끼는 피로도는 가끔씩 들여다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3배 내 강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주부나 그 다음에 자주 전업투자자 같은 분들은 사실은 역발상 투자, 즉 추세 역행 투자에는 맞지 않는 거죠. 대부분 이런 분들이 성격이 과히 급하시지만 않다면 추세 추종형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일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투자한 것은 추세 비추종형, 즉 역발상 투자, 즉 하락하는 종목을 하락할 때까지 끝까지 보유해서 나중에 이 수익을 남기겠다는 투자 방법은 일단 잘못된 것이었고, 원래 현대산업개발과 대구백화점을 매수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보여질 수는 있으나 매매의 시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테크니컬, 즉 기술적인 부분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원래 들어서 아마 작년에 어떤 투자에 있어서 실패의 경험을 사례를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전되는 종목, 대구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에 원래 관심을 가지셨다는데, 이러한 방식은 분명히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어떤 방향성의 진전은 되었다 할지라도 세부적인 내가 매매 시점을 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연마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파동이나 각도 이론 같은 데 대한 계략적인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가 결국은 제가 보는 시장 혹은 제 색깔로 보는 눈, 제가 낀 안경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 결국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바른 길은 아니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맞던 틀린 다른 눈을 가지게 되었나라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던 과정과 절차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들은 되고 있지만 그것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감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부터 제가 개론부터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이러한 어떤 근본 원리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진행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서 제가 취한 부분들, 오늘 제가 힌트를 얻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엮어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파동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